어, 김기영 교수님이 교육학 강의 좀 의뢰를 하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한 30분, 한 25분 정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전공하고 교육학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인데 올해 그 전공에서 교육학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온 게 대략 12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올해도 이제 교육학 강의를 하면서 이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토론이다, 토의다. 그래서 토의법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패널 토의하고 심포지엄의 차이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비밀 노트 200 이런 거 올릴 때도 그걸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버즈 토의 같은 거. 버즈 토의 같은 경우는 뭐 교육학 객관식으로도 이제 많이 나왔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상담 쪽, 심리 쪽에서 또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수님이 뭐 다 알아서 뭐 하셨지만은 이제 제가 요지는 뭐냐면은 교육학이 20점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공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교육학을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이제 저를 좀 추천을 해주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시험 문제도 뭐 당연히 작년 시험 문제도 100% 이제 적중을 했었는데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바뀐다는 것까지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시험 문제 유형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논술을 할 때는 자기 주장이 있는 거고 그 주장에 대한 논거, 증거를 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대지 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타당한 논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무죄다가 주장이잖아요. 그런 좀 논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논지에 대해서 무죄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은 유죄로 판결이 나죠. 그래서 이제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논지와 논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논술할 때는 이제 반드시 그 틀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제 주장으로 그러면 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논거는 2014학년도서부터 논술 시험 문제가 나왔고 올해까지, 이게 이제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계속 유형이 바뀌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논거로 대면서 그래서 이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논거로 뭘 됐냐면은 행정고시 시험 문제를 논거로 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에서는 도표와 그래프도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행정고시 스타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논거를 대서 그래서 이제 시험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 영역이 발표가 됐었는데 거기에 통계와 연구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비 선생님들이 통계와 연구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나온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논거로서는 각 심리학 책들, 심리학 책이 가장 많아요. 아마 서점에 가면 거의 한 200여 권이 될 겁니다. 교육 심리학 책이. 그래서 그 심리학 책을 이제 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논거로 제시하면서 행정고시에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시험 문제 나오면서 정상분포 곡선 통계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비교수 교과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죠. 통계란 이제 평가 이런 쪽은 전공에서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이 교수 교과 같은 경우에서는 평가가 통계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통계 평가를 이게 이제 통계가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산수. 진짜 산수인데 기초적인 것만 알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거기 교육학 시험지가 이제 따로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아주 이제 미약하게 여기 이제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시험에 나왔죠. 막대 그래프가요. 그래서 이제 유형이 이제 살짝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에 대한 답안지, 모범 답안지가 공개가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모범 답안에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시문이 주어졌잖아요. 제시문이 주어졌을 때는요, 그 반드시 제시문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에서 시험 문제 민우친하고 사티어가 나왔을 때 그 민우친과 사티어 문제도 사실상은 여러분들 제시문을 읽어봐야 알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제시문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시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실제로 여기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논제, 제시문, 그다음 배점.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이제 배점을 유의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예비 선생님들이 그래프에 대한 문해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과 쪽에서는. 이과 쪽에서는 뭐 잘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단 말이죠. 요게 이제 1표준 편차라 그러고, 요게 2표준 편차라 그러고, 요게 3표준 편차라 그래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3이잖아요. 3에서 쭉 밀면 1쪽으로 밀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여기 몰리겠죠. 이럴 때 우리는 유식하게 동질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게 되면 쑥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퍼져서 이럴 때를 이질적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동질적일 때, 다시 말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쫙 몰렸을 때와 평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쭉 퍼졌을 때와 어느 것이 더 개인차가 많이 나느냐는 거죠. 표준 편차가 적을 때가 개인차가 많이 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이렇게 클 때 개인차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표준 편차가 클 때 개인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적을 때는 개인차가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막 0.001점, 뭐 2점, 뭐 3점 차이로 막 이렇게 밀접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대주제가 뭔데요? 대주제가 주어진 것이 학업 특성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차가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표준 편차가 크게 되면 개인차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차가 많이 났을 때 결국 뭐예요? 그 개인차를 고려한, 즉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주제와 이거와 관련되지 못했다면 그 점수 역시 못 받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교육학은요. 외우는 게 20%고 이해가 80%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20% 외우는 거는요. 정보 처리 방법에 의해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냥 막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9가지를 외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정교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방법으로요. 그래서 신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의문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음씨가 있어요. 이 의문자라는 여자를 방송에다가 출연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MC가 대기실에 계시는 의문자 씨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기실 의문자 언론 공개로 하면서 귀는 이제 빼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인관계지능, 실존적 지능 이렇게. 그래서 그 암기 방법은 한 20%가 돼요. 그래서 그 암기는 여러분들한테로 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저 수업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요. 나무 하나하나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성주의,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고 올해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우선 심리학에서 흐름이 쫙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전체 흐름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주제 중심의 웹 정리 방식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심리학 같은 경우에서 일단 세부를 빼겠습니다. 행동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인지주의고 오늘날 구성주의거든요. 그랬을 때 구성주의로만 반드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객관주의라고요. 이 두 놈을 묶어서 객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평가 방식은 바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성주의가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성주의는 요 인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지적 구성주의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지적 구성주의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지적이란 말이 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지적 도제이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요. 인지적 도제이론. 또 인지적 유연성 이론, 융통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그래서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에는 뭐 상보적 교수이론, 그 다음에 정황적 교수이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 교수이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 PBL. 올해 나온 게 PBL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냐면 PBL은 모든 전공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둬라. 이거 의심나시면은 인터넷에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찍어놓은 것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올해 평가에 2015 개정교육과정 올해 평가가 절대평가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성장 중심, 능력 중심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시 된다.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온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교육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 방향점에 맞물려서 교육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전체로 먼저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교육사도 이렇게 전체로 해주고 사회학도 전체로 해주고 철학도 심리학도 이렇게 전체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인지적 도제 이론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것부터 설명 쫙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 요것만 보니까는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오수벨의 방법 중에서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오수벨은 위에서 아래로 나가주는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종속적 포섭이라 그러죠, 그걸. 그리고 이제 제 방법은 라이겔레스의 정교화 교수라 그래요. 그래서 라이겔레스의 정교화 교수 이론은 뭐냐? 전체를 설명해주고 나서 그 밑에 세부 사항을 해주는 거. 그래서 반복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날 공부한 거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상기하고 이해하고 계속 되풀이해 나간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써놔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 한 20분 전에는 그날 배운 것도 다시 한번 쫙 상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점심 먹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날 배운 거 한 6시까지 공부하고 제가 저 뒤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전투로 질문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좀 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 전체 흐름도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게 특화가 돼 있는 게 이제 전체 흐름도하고 이제 웹 정리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웹정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작년에 시험 문제. 그래서 제가 놀아드리는 거에 그 웹정리 일부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요. 그 예를 들어서 주의 집중이라는 것을 대주제로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올해 논제에서 대주제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네 문제가 전부 거기에 걸려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씩 안 걸리면은 점수를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주제를 주의 집중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 처리 이론에서도 제일 먼저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집중이라고요.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세 곳이 있고 정보를 저장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빼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요. 그 정보 처리 과정에서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것이 주의 집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안 하지만은 그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할 때 도입 부분에서 주의 집중하는 방법이 들어간다고요. 수업할 때도 주의 집중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건 제로란 말이에요. 다 딴짓하고 있죠.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진 않죠. 그 다음에 반듀라 있지 않습니까? 반듀라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관찰학습이잖아요. 청소년들 비행이 사실상은 이 관찰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논술로요. 그래서 주파제동이잖아요. 그죠? 김재동 씨가 출연하는 주파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주파제동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집중, 파지, 운동 재생, 동기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의 집중이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켈러의 ARCS라는 것이 있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논술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 주의 집중에서 다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A가 뭐예요? attention이잖아요. 주의 집중이라고요. 주의 집중이 벌어진 다음에 relevance, 관련성, 적절성이지.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와야지 적절한 거야. 나한테로 관련되지 않은 그 자료는 적절하지 못해. 그러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동기가 안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야 이제 컨피던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satisfaction, 만족감을 갖게 돼서 어디에든지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간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가 교수 사태, 즉 교사가 수업을 할 때 이벤트가 벌어진다는 거지. 그걸 교수 사태라 그런단 말이에요.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수업할 때 교사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제 이렇게 또 외우죠. 이거 순서가 있었어요. 주목, 선자, 학수야, 피평, 파전 먹자. 이렇게 이제 외우게 합니다. 주목, 선자, 학수, 피평, 파전. 그래서 주가 주의 집중에 제일 먼저 주의 집중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업 목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요런 거 한다. 오케이? 그러면서 선수학습을 회상시키면, 야, 우리가 저번에 요런 거 했었죠.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정보 처리 이론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해를 공부하게 되면은 행동지휘하고 정보 처리 이론을 같이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기초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걸 이제 흩어져 있는 거. 왜냐면 메타인지라는 걸 배웠는데 이 메타인지라는 거 여기서도 써먹고 저기서도 써먹고 막 그러다 보니 그게 나중에 정신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흩어져 있는 것을 모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교육학은 쉽다. 진짜 쉽습니다. 전공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학은 요 수업 시간에 저한테는 맡겨라. 그러고 나머지는 다 전공 공부하라고 그런다고요. 교육학은 철저히 개념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평가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개념을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말만 알면은 요번에 미술과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논술 10점으로요. 비고츠키하고 피아제의 자기중심적 언어를 비교하라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논술하라는 게요. 그건 우리는 제가 예를 들어서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말, 왜 사회적이라는 말을 썼는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동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환경을 사회적 환경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사회적 교류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사회적 구성주의는 밑줄 그어놓고 그냥 밑에 거 읽어나간다는 거지. 교육학은 철저히 이해라는 거예요. 한문도 조금 해라. 약간의 한문과. 왜냐면 우리 영어로 번역된 것을 한문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킬패트릭 있잖아요. 킬패트릭의 구안법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이거 프로젝트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프로젝트법이라고 하잖아요. 프로젝트가 뭔데요? 계획이란 뜻이에요. 구안법 했을 때 이 안자가 계획 안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항상 목표부터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행 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킬패트릭의 구안법의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썼는가? 예를 들어서 평가라는 단어 있잖아요. 평가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뭔데요? 가치 판단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왜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치 판단이라고 외우니까는 구성주의는 여러분들 요번에 논술에서 구성주의는요. 비구조화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구조화를 이 객관주의는 구조화야.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띨띨띨띨 외워. 그러니까 논술을 못하지. 구성주의는 비구조화야. 그러니까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가가 이밸류에이션이잖아요. 이게 E 플러스 밸류에서 나온 거라고요. 밸류가 뭔데요? 가치예요. E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단어,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그 단어 자체 이미 뜻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학문이잖아, 학문.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고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데서 고준이 아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저는 낚시당해서 들어가 봅니다. 뭘 아찔해, 아찔하긴. 그냥 스커트 입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제목과 그 밑에 내용이 절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학문이에요. 학문은 어떻게 돼요? 타이틀과 그 밑에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나갈 때, 이 단어를 왜 썼지? 이게 어떤 의미지? 영어가 있으면 교육학 시험 문제는 반드시 영어로 써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번역이 달라요. 교수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성주의에서 시츄에이션 러닝하고요. 앵커드 러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황학습으로 번역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시츄에이션, 이게 상황학습으로 번역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황학습, 상황학습, 이렇게 근데 상황학습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영어로 써줘요. 그래서 이 앵커드로 쓰는 답안지하고요, 시츄에이션으로 쓰는 답안지가 다르다고요. 그냥 한글만 보고 상황학습 그래갖고 요거 쓰는 것을 뭐 정당한 주변적 참여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주면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영어, 한문, 그리고 왜 이 단어를 썼지?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김기영 교수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너무 고맙고, 김기영 선생님이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제 교육학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혜택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시던 김기영 선생님 또 열정적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돼야 김기영 교수님도 좋은 거고 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기영 교수님 좀 많이 선전 좀 해주시고, 워낙 또 유명하시지만 저도 많이 이렇게 선전해 주시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마치겠습니다. 네.